우주의 팽창과 지식의 확장, 우주 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 공간 팽창에 대한 최근 발견 사실들이라는 주제로 박창범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천문학 학사, 이론 천문학 석사를 하시고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를 거쳐서 현재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우주론, 외부문화, 고전문화 이런 분야이시고요. 출판으로 동아시아 일식도,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등이 있는데, 특히 천문학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학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박창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있는 기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고등과학원은 회기동하고 청량리 그 사이에 홍릉이라고 있죠. 그 홍릉 카이스트 캠퍼스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수학과 수학부, 물리학부, 계산과학부 이렇게 3개 학부가 있고요. 저는 물리학부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고등과학원으로 옮긴 뒤로 그 순수 과학 연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융합적 그 사고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융합 심포지움을 여시면서 또 오시는 다른 강사님들 보니까 우리 장혜 교수님을 비롯해서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도 와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좀 잠시 덮어놨던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그 주로 그 과학적 주제에 국한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선생님께서 강연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오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대로 몇 가지 일반인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무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우주의 팽창과 지식의 확장이라고 붙였는데요. 한 여러 해 전에 제가 썼던 이름이긴 하지만 지식의 확장을 우리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거는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금 최근 20년 동안 우주에 대해서 많은 그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또 새로운 관측 사실들을 우리가 얻게 돼서 지식의 확장에 어떤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공간의 문제, 특히 지금 현대 우주론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번 주제의 앞부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우주를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우주에는 마치 이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시공간이 있고요. 그 시공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물질,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 물질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파동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시공간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들어 있는데 그것들은 모양이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연 현상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 자연 현상에서 이제 인간이
그 어떤 공통적인 그런 불변이고 모든 장소에서 성립한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그 자연의 일부분을 간파해낸 것이 이제 자연 법칙이고요.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 시공간 부분인데요. 현재 그 표준 우주 모형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물론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데 무한을 생각하기 위해서 1차원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걷는데요. 물론 짧은 선분이지만 좌우로 무한히 뻗어져 있는 선을 상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무한한 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을 우리가 저 선이 자기가 뻗어 있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면에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고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2차원 면에서도 마치 1차원 선이 좌우로 무한히 뻗어져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면도 무한히 뻗어져 있는, 또는 이 스크린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스크린이 좌우 상하로 무한히 확장되어 있는 스크린을 상상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상상이 쉬운데 이제 이렇게 3차원 공간이 무한히 뻗어져 있는 것은 금세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에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공간이 전후 좌우 상하로 무한히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하고 지금 그 우주 모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이 우주 공간의 무한성은 항상 무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현재 우주가 무한하면 1년 전에도 무한했었고요. 100억 년 전에도 무한했었고 138억 년 전에도 무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물론 우주 탄생 순간은 기술할 수 없지만 우주 탄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우주는 항상 무한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 우주 모형에서 상정하고 있는 우주의 공간 부분은 무한 공간이고, 그 무한 공간은 그 항상 무한했었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주가 과거에 지금보다 더 수축해 있었지만, 그래서 이 공간의 무한성하고 결부돼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공간의 팽창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 공간이 무한한데 이 무한한 공간은 팽창해 왔다 하는 거죠. 공간이 가만히 있거나 수축하거나 팽창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주가 처음 생겨나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굉장히 처음에 고온 고밀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태어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수축했다면은 우주가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시공간도를 제가 예로 이제 그려드렸는데요. 여기 호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제 공간으로 제가 그 1차원 공간으로 줄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이다. 근데 이건 과거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 우주 공간이 그 당시에 무한했었는데
그 무한한 우주 공간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더 늘어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이만큼 경과한 후에 우주는 이런 공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이제 그 공간과 시간을 다 그렸죠. 그래서 이 면 자체는 이제 시공간도고요. 여기 현재의 공간, 과거의 공간. 그리고 이 선은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있던 자리고요. 과거에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현재는 여기 있죠. 여기 1시간 전이고 여기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주는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우주가 무한한 우주의 임의의 두 점을 보면 그 두 점이 자꾸만 더 멀어져 가서 더 큰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 발견된 사실은 그 멀어져 가는 양상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두 점을 내가 잡았는데 그 두 점이 일정한 속도로 시간에 따라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멀어져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우주 안에 만유 인력을 내는 물질이 있으면 멀어져가는 속도는 점점 더 느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체를 위에 던지면 지구가 만유 인력을 내기 때문에 이 물체는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주가 처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팽창을 시작을 했지만 그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이 인력을 발생을 하고 있으면 그 팽창 속도를 점점 느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의 팽창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더라. 그것을 설명하려면은 우주 안에는 청력을 내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의미의 같은 에너지지만 그 에너지가 내는 중력이 인력이 아닌 청력인 그런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서요.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중이다. 암흑 에너지가 있는지는 사실은 이건 가설이고, 팽창이 가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관측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우주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에 또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더 늘어났는데, 또 하나를 보면은 더 늘어나 있었겠죠. 근데 이 늘어난 정도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이게 가속 팽창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한데 그 무한한 공간이 팽창하고 있고, 근데 그 팽창하는 양상은 가속적이다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서 우주를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잘 이해하면 사실 간단한데요.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여기서 그렸는데요. 이게 어느 과거의 한 순간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과 요 세로축에서, 그 다음에 가로축, 그 여러 우주 위치 중에 여기라고 하는 위치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지금이라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아닌 저 다른 데를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 교문을 본다. 여기는 지금 우리 강당이고요. 여기는 저기 교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저 교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거기에서 빛이 도달을 해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문 쪽을 딱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상황은 조금 전의 상황이 되겠죠. 우주가 요만큼 덜 팽창을 했을 때, 그때 그 교문에서 출발한 빛이 나한테 쭉 와서 지금 이 순간 딱 도달을 해서 내 눈에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제 잘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 다른 시간에 두 개의 다른 장소가 연결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전 우주를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이게 되겠어요. 시간을 딱 고정시키고 우리가 볼 수 없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 우주가 있겠죠. 그거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직 우리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빛이 날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순간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항상 존재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한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팽창 우주에서의 우주 인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영어로 적었는데요. 패슬라이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주를 둘러볼 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거리에 따라서 과거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더 과거는 더 멀리 있는 것은 더 과거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그 위치는 요 선상에 있는 위치를 보게 됩니다. 요 선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주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요 과거의 요 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패스 라이콘이라고 하죠. 근데 이 패스 라이콘이 왜 존재하게 됐냐면은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곧 그 시간 얘기를 할 텐데요. 우주의 그 나이는 138억 년으로 유한합니다. 우리 이 브로셔에도 그 138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거의 137.5년이에요. 그래서 137이라고 할까 8이라고 할까 사실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우리는 항상 좀 큰 값을 선호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138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138억 년 동안 빛이 달려간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우주가 더 나이가 많이 먹지 않는 한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달려간 거리까지만 우리는 현재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입자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주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전 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든 없든 간에 전 우주. 이게 그 인문학적으로 맥센스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연과학자들은 일단 그걸 상정을 하죠.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 우주는 무한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한 공간은 우리의 관측 사실, 관측 능력과 무관하게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우주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우주의 지역이 있어요. 그건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지역이죠. 그것이 이제 입자 지평선이고요. 우리로부터 어느 일정 거리까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그림으로 제가 이제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아까 여기서 요 패스트 라이콘을 따라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점점 과거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어느 한 지역에 있고 사실 아무데나 그냥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데나 아니지만 아주 고밀도나 아주 저밀도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저밀도 지역에 은하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인간이 생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주 고밀도 지역에는 은하들이 서로 그 충돌을 하고 별들이 제대로 된 궤도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오랫동안 일정한 별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생명체를 키울 수 있는 그 요람이 보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그렇지만 전 우주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랜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쭉 둘러보면은 요 바깥에 있는 이 원이 있죠. 이 원 안에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실은 구입니다. 구. 우리가 있는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그 구 안에서 안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빅뱅 서피스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여기 있는 점들은 관측된 은하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측된 우주의 그 지역은 마치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돼서 관측이 돼 있고요. 이쪽은 우리 은하수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하지 못해서 여기는 빼놓고 관측한 거고요.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저렇게 부채꼴로 분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현재 우주 탐사는 전체 그 관측 가능한 우주 지역의 거리로 보면은 뭐 한 반 정도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꽤 많이 갔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 요 정도 볼 수 있었죠. 이 바깥에 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여기 사건 지평선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잠깐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더 먹으면 더 멀리 있는 지역의 빛이 우리한테 도착하면서 이 지역을 볼 수 있게 되죠. 만약 우주가 가속 팽창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히 기다리면 우리는 무한히 먼 곳에 있는 우주를 볼 수 있게 돼요. 결국은 거기 있는 빛이 우리한테 도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는 지금부터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공간을 거슬러서 열심히 오고 있는데 그 빛이 있는 곳과 나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점점 더 가속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느 우주의 나이가 어느 정도 가면 가속 팽창이 너무 심해서 그 빛이 오는 속도보다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더 이상 빛이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요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주는 무한하지만 끝내 우리는 요 너머를 볼 수가 없게 되는 지역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주 안에 암흑 에너지가 있고, 그 암흑 에너지가 가속적 팽창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그건 뭐 거의 가속 팽창은 거의 사실인데요. 그러면은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해서 우리는 끝내 우주의 일부만 볼 수 있다 겁니다. 공간 얘기에서 시간 얘기로 조금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너무나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 딱 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같은 그림을 제가 이제 여기 가지고 왔고요. 아까 제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거로 자꾸만 수축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공간은 계속 무한대지만, 이 무한대 그 팽창하는 양상이 있죠. 현재 그 팽창하는 양상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보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점의 거리가 0이 되는 순간이 유한한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그러니까 무한한 크기인데 무한히 작아져서 사실 싱귤러리티죠.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우주에 있는 모든 두 점의 거리가 0이 되는 시간이 무한한 과거에 있으면 괜찮은데 유한한 과거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시작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야만 되는 그런 아주 과학자로서는 난감한 그 상황이 이제 있고요. 또는 결코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항상 할 일이 존재해서 다양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주 팽창의 하나의 그 함의는 우주의 기원의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의 팽창의 양상이 한 20년 전만 해도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강의를 했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되 그 팽창의 속도가 점점 0으로 가는 그런 팽창이 있을 거고요. 팽창을 하다가 일정 속도로 팽창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팽창을 하다가 최대 팽창을 해서 두 점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져서 0으로 가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른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분명히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하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20년이 지났어요. 답을 알고 있나요? 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아니었어요. 실은 거의 비슷한데 우주가 팽창을 멈추지 않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져 가는데 멀어져 가는 속도가 0으로 가거나 일정 속도로 가지 않고 점점 더 가속적으로 멀어져 가는 그런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계속 공간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는 0으로 계속 가고요. 그리고 뭐 아마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립자들이 붕괴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소립자나 빛으로 남게 되는데 그 밀도가 완전히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주는 열적 종말,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좀 이따 그림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우주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보다 더 전에 우주 모습은 뭐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관측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전파로 볼 수 있는 가장 과거의 우주의 모습입니다. 더 과거의 우주를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볼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마치 이제 태양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그 태양은 맑은 날 보면 동그랗죠. 그런데 만약 우리 지구에 구름이 이렇게 껴 있다면 그 태양빛이 오다가 구름에 있는 물 입자에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래 동그란 모양이었다는 걸 완전히 다 정보가 없어지죠. 그러다가 구름의 밑면을 탁 통과해 나오면 이제 산란할 그 물입자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직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구름의 밑바닥 면의 모양을 알려줘요. 그렇죠? 원래 태양의 동그란 모습은 사라지고 그런 것처럼 우주가 38만 년 이전의 모습은 그 전에 있던 그 빛들이 막 산란돼 가지고 알 수가 없고 이 나이 때 우주에 마치 구름이 딱 거치듯이 빛을 산란시키고 있었던 전자가 양성자하고 결합을 해서 수소가 되면서 산란이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빛이 우리한테 직진해서 오면서 그 밑바닥의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방금 그림에서 요게 빅뱅 순간이고요. 요게 그 38만 년 됐던 시절인데 요 밑에에 또는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물질의 분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이 밀도가 좀 낮았던 부분이고요. 파란 부분이 밀도가 좀 높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물질 분포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단지 이 구의 껍질, 우리로부터 이것을 광년으로 얘기하려면은 한 400억 광년 정도, 400 몇십억 광년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구가 있겠죠. 그 구의 그 표면의 물질 분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에요. 근데 138억 년 동안 빛이 달려간 거리는 400억 광년이 조금 넘습니다. 조금 그 이상하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이유는 그 빛이 138억 년 동안 우리한테 오는 동안에 그 지나간 곳의 거리가 점점 더 팽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8억 년이 경과했을 때 그 출발점의 위치는 약 400억 광년에 있는 거죠.
어쨌든 38만 년대 우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건 최근의 모습인데요. 여기 지구가 여기 있고요. 지구에서 우리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은하들의 분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광년으로 환산을 해놨는데요. 이 위치가 70억 광년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은하들이 밀도가 높고 낮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게 은하를 아주 덴스하게 서베이한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먼 우주까지 관측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 우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구별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아까 우리는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패스트 라이콘이라는 그 면을 따라서 우주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되죠. 좀 더 멀리, 좀 더 과거로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거는 공간을 제가 딱 고정했어요. 공간을. 그리고 시간에 지나가면서 물질이 서로 가까이 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천체를 생성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고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우주가 쭉 진행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순간을 제가 딱 고정시켜서 프리즈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멈추고 제가 우주선을 타고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고정돼 있고 관측자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천체들을 방문하면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것은 그것이 혼합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초기 우주에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점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이동과 공간 이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체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고정된 장소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주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우주의 진화에서 한 순간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 우주를 공간 여행하고 있는 거고, 이건 시공간 여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또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종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현재 우주는 138억 년인데 1조 년이 되면은 현재 태어나 있는 별들 중에 가장 가벼운 별이 태양 질량의 8%인데요. 질량이 작을수록 오래 이제 살죠. 왜냐하면 질량은 작아서 연료는 작지만 이 연료를 태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핵 융합 반응률은 질량,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온도에 굉장히 큰 파워에 비례해요. 그래서 질량이 좀 무거우면 그 별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급속하게 핵 반응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별들은 금세 홀라당 타서 한 100만 년 만에 터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8% 태양 질량의 8% 되는 별은 1조 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1조 년이 지나면 우리 은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존재하던 모든 별들이 다 죽게 되고요. 이제 만약 그때도 별이 있다면 걔네들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서 죽은 별들이 내뿜은 물질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을 하게 되는데요. 100조 년이 지나면 그 리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이 이제 살고 일생을 거쳐가면은 자기가 생겨났을 때 이제 끌어모았던 그 기체들을 일부는 다시 내뿜고 일부는 쓰레기로 남게 되죠.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걸로 쓰레기로 남게 되는데 이 사이클을 계속 하게 되면
기체가 다 소모돼서 쓰레기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백조년입니다. 그래서 백조년이 되면 우주에는 이제 우주가 아니라 우리 은하에 죽은 별로 된 은하가 되죠. 그리고 한 10의 19승년쯤 되면 돌고 있던 별들이 뭐 죽은 별인데 별들이 이제 궤도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다 중심부로 모이거나 바깥으로 이제 튀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거대한 질량 덩어리로 되죠. 블랙홀이 거대한 블랙홀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10의 100승년이 되면 이제 걔네들도 다 증발해서 아주 기본적인 소립자가 되고 우주의 가속적인 팽창에 의해서 우주 밀도는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공간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 밀도가 0이고 그다음에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미래가 존재하는 거죠. 시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10분 조금 남았죠. 15분 이제. 우주 탐사를 해오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 탐사와 지식의 확장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볼 수 있는 한계는 이제 우주 지평선까지잖아요. 그 우주 지평선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전진과 전진을 거듭해 왔는지 물론 1900년 이전 대체로 1900년 이전에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 태양계를 넘은 것은 과학혁명기니까 뭐 한 400~500년 됐죠. 태양계를 이해했고 뭐 더 전에로 거슬러 가면은 지구 중심을 벗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태양 중심에 뒀고 태양 중심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극복하게 된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둘레로 약 한 2억 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 하는 걸 이제 그거는 한 90년 전쯤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사람들이 은하 탐사를 대규모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70년대 말에 일부 사람들이 은하들의 공간 분포가 균일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규모 우주 탐사를 시작을 해서 80년대 중반부터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천문학 교육을 받으면서 본 교재에는 우주는 10메가파섹 10메가파섹이니까 한 3천만 광년 3천만 광년 정도 규모보다 더 큰 규모에서는 우주는 균일하다. 더 이상의 무슨 천체가 없다 하고 교과서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그렇지 않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80년 초에 시작한 그 대규모 우주 탐사 사업의 첫 번째 논문 발표가 1986년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여기까지 관측한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스트 라이콘 서피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가 여기이면서 동시에 현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점점 더 멀리 우주에 멀리 있는 지역이고 동시에 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축은 10억 년 단위로 쓴 그 우주의 과거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점은 138억 년이어서 여기가 바로 빅뱅의 순간이 됩니다. 근데 빅뱅 순간이 이렇게 쭉 빅뱅 서피스로 우리 그 구의 표면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얀 것은 물질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2009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우주 진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천체들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과거에서부터 쭉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그 우주의 단면에서
인간이 지금 탐사해 나간 그 영역을 제가 시간에 따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1986년에 관측을 했던 우주의 범위예요. 여기 영어로 제가 쓴 건 뭐냐면은 우주가 여기까지는 감속 팽창을 해왔어요. 그랬다가 적색 이동으로 0.6이라고 하는 시기, 그러니까 한 5억 년, 50억 년이죠. 50억 년 정도, 60억 년 정도 그 이전 이후로부터는 우주가 가속 팽창을 이제 암흑 에너지가 중요해져 가지고 가속 팽창을 지금 해왔다는 겁니다.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1980년 중반에 이 서베이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 정말 우주를 심각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20년 후에 완성을 한 그런 탐사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이 서베이를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점심 때 토론실에 앉으면은 카메라를 어떻게 만들까? 또 그 보통 이제 그 CCD는 대부분 CCD의 발달은 천문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주 어두운 그런 천체를 그 사진 이미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필름 가지고 했었죠. 근데 필름은 감광도가 3%, 코닥에서 만든 제일 좋은 그 필름도 주어진 에너지에 비해서 3% 정도의 반응만 얻을 수가 있는데 CCD는 80%까지 갈 수 있어요. 뭐 아주 좋은 일부 파장대에서는 90%까지 가고.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CCD 그 이미지 그 보시면 픽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사진을 망원경을 딱 들여놓고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흘러가죠, 이렇게. 그래서 망원경을 트래킹을 합니다. 이렇게 쫓아가죠. 근데 쫓아가지 않고 CCD에 있는 차지를 흘려줘요. 똑같은 속도로. 그래서 사진 건반에 만약 트래킹을 안 하면은 이미지가 휙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속도만큼 차지를 한 픽셀, 두 픽셀 이렇게 흘려줘서 기계적인 그 진동이나 이런 것을 또 망원경이 이제 점점 기울어질수록 중력 보정을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것을 피하고 망원경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미징을 하는 그런 것들이 티타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분광 사진도 찍어서 우주를 탐사를 했고 지금도 그 다니엘 서베이로는 우주에서 전 세계 천문학 사상 가장 큰 그 우주 탐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베이가. 그런데 이제 우주를 훨씬 더 좁은 지역에 이거는 거의 전 하늘을 관측한 거고요. 좁은 지역에 한정해서 더 멀리까지 관측한 서베이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게 이 보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리즈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보스라는 서베이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약 60억 년 전까지 이 지역까지 지금 그 관측한 데이터를 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있죠. 저도 요새 융합 사고를 못 하고 이제 이런 우주 탐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주의 그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 초에 최초의 데이터가 나오고 앞으로 지금 2016년이죠. 앞으로 4년쯤 후에 이 서베이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레드시프트로 1, 한 80억 광년 정도까지 관측이 될 거고요. 요건 인공위성 미션이고 요건 지상 미션인데 요거는 한 2023년 정도 되면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서 100억 광년 정도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역사의 그 우주 부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을 관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우주를 탐사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천문학자들이 하고 있느냐? 이제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도 정체를 모르는 암흑 물질이 있고요. 또 아까 가속 팽창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암흑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이 정확하게 어떻게 현재까지 되어 왔느냐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무엇에 의해서 가속 팽창이 이루어졌는지, 따라서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팽창을 야기시키는 것이 어떤 물질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중력이 존재해서인지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이건 이제 그 시간에 따른 공간 변화를 관측하자는 거고요. 그 안에 물질이 있고 초기 우주에 물질의 요동이 발생해서 그 발생된 요동이 오늘날 이렇게 풍부한 생태계를 이룬 그런 그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초기 조건이 뭐며 거기서부터 어떻게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천체 생성에 대한 그 과제들이 산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죠.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그 저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 방식하고는 꽤 다른 방식의 우주 연구가 앞으로는 진행될 거라는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과학적 행태도 달라요. 그 아까 SDSS 말씀을 드렸는데 한 500명 정도의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서베이를 디자인하고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팀을 만들고 그 팀 안에서 전 세계에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면서 과학적 그 결과들을 내는 그런 방식이 과거의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면 같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이론이 돼서 하면은 과학의 그 행태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그 데이터 자체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여기 LSST라는 망원경인데요.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고요. 이제 2020년대 초면은 이제 곧 이게 가동이 될 텐데, 이게 뭘 할 거냐면은 전 하늘을 35초마다 촬영을 하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우주의 그 동영상 10년간의 동영상을 찍을 망원경이고요. 여러분 그 요새는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은 구글 어스 가서 그 지역이 어딘지 다 알 수가 있죠. 천문대를 어디다 짓고 싶다. 그럼 어느 산에 어디다. 그러면은 그 산에 가서 옛날에는 등산 가가지고 답사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3차원 뷰로 가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사면이 괜찮겠네. 아이고, 거기다가 그 웨더 스테이션 하나 이제 꼽아보자 해서 하고, 그리고 강연하다가도 바로 그 사이트를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제 자연의 시대라고 제가 했는데요. 요 LSST의 미션이 10년 후에 끝나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망원경으로는 갖고 나가서 우주를 관측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이제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8.4m 망원경이고 굉장히 그 옵틱스가 좋은 망원경이어서 저거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낼 수 있는 망원경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물론 세대가 지금 개발 중이지만 그거는 아주 우주의 일부분밖에 그러니까 필드 오브 뷰가 굉장히 작은 망원경이고요. 그래서 구글 어스와 같은 이제 구글 스카이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더 이상의 관측이 필요 없을 정도의 하이 퀄리티가 이제 주어질 겁니다. 이건 이제 조금 또 다른 건데요. 여기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관측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은하가 있는데요. 이 은하 사진을 CCD로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CCD라고 하는 것은 특정 파장대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담은 거죠. 그리고 이걸 하늘에서
위치입니다. 이 가로 세로 위치 하늘에. 그런데 만약 내가 그 CCD의 그 칩 하나마다 그 광량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칩 하나마다 스펙트럼을 얻어내면 이런 3차원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천문학은 급격하게 이런 데이터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때 이걸 그 전자화하면서 광전 측광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한 점을 관측하는 거죠. 그 빛이 별에서 빛이 오면 그 빛이 금속판을 때리고 그 금속판에서 전자가 나오면 그 전자를 다시 증폭해서 우리한테 값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한 번 관측했을 때 하늘의 한 점에서의 값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혁신화시킨 것이 CCD죠. 그 2차원 그 픽셀마다 우리한테 값을 가르쳐 주니까 2차원 면적의 그 이미지를 한꺼번에 우리한테 알려줘서 처음에는 뭐 128 x 128 하다가 요새는 뭐 수천만 화소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화소마다 스펙트럼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3차원 데이터 큐브를 가지고 이 천체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곧 천문학에서 다시 일상생활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을 끼면 이제 각 그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서 정보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분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딱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학을 하는 툴이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고 과학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이 자배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